새벽 4시. 도시가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 한 구석에 불이 켜집니다. 드르륵 녹슨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영잔의 손만두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갓난쟁이 딸을 등에 업은 채 처음 문을 열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가게 안은 벌써부터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시큼한 밀가루 발효 향으로 가득 찹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오늘은 영자의 뒷모습이 유독 작고 초라해 보이네요. 영자의 손을 한번 볼까요? 퉁퉁 붓고 관절마저 기형적으로 휘어버린 10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그 손은 영자에게는 훈장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숨기고 싶은 흉터였나 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허름한 만두가게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만두 장인 영자와 사람을 돈의 무게로만 달아보던 사돈의 이야기. 과연 진정한 명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자의 거친 손끝에서 빚어질 통쾌한 반전은 어떤 맛일까요? 가슴 먹먹한 감동과 짜릿한 복수가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살을 애는 듯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습관처럼 낡은 도마 앞에 섰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영자의 손등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 마치 껍질이 딱딱한 소나무 같아 보였지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마디마디가 바늘로 찌르듯 욱신거렸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탁탁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시장통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이 만두가 어떤 만두입니까? 남편 없이 홀로 된 영자가 딸 수연의 기저귀 값을 벌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게 해준 고마운 녀석들이죠. 찜통 뚜껑을 열자 뿌연 수증기가 영자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는 갓 쪄낸 만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따라 만두피가 참 얇고 투명하네. 우리 수연이가 시집가는 날인 줄 아나 보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생선 가게 김씨가 넉살 좋게 소리치더군요. 아이고 영자씨 좋겠어. 딸이 그 큰 대동건설 회장댁 며느리가 된다며. 이제 고무장갑 벗고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려. 영자는 쑥스러운 듯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덕분이지요. 하지만 영자의 속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만 같았지요. 며칠 전 예비 사위인 지훈이 가게에 인사차 들렀던 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지훈은 가게 입구에서부터 멈칫거렸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파 껍질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자리에 앉을 때는 또 어땠나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탁탁 털고 그것도 모자라 한 번 더 쓱 닦고 나서야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어준 만두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요. 장모님 이 만두 요즘 위생 기준 까다로운데 괜찮겠죠? 시장이라 먼지도 많을 텐데. 그 무심한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지훈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요. 엄마, 지훈 씨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래. 엄마가 이해해. 딸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영자는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참아야지. 영자는 다시 힘주어 반죽을 눌렀습니다. 하얀 밀가루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영자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눈처럼 내려앉고 있네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날이었죠. 영자는 장사를 마치고 늦은 밤 안방에 있는 낡은 자개장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비닐 커버에 씌워진 곤색 투피스 정장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수연의 대학 졸업식 때 입으려고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샀던 옷이었지요. 그때는 이 옷을 입고 딸과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몸에 대보니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영자의 허리는 굽었고 어깨는 좁아졌으며 옷은 남의 옷처럼 헐렁해 보였으니까요. 유행 지난 촌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자 영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퇴근한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딸은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엄마 뭐해? 그냥 백화점 가서 새 옷 한 벌 사입자. 내가 사줄게. 아니야. 돈 아깝게 뭘. 이거 드라이클리닝 싹 해놔서 새 옷이나 다름없어. 영자는 딸의 돈을 쓰는 게 싫었습니다. 시집갈 때 숟가락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쪽 집안 좀 많이 까다로운 분들이야. 격식 따지고 보여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엄마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 해도 엄마가 좀 참아줘. 응?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천하의 변호사, 내 딸이 왜 저렇게 기가 죽어 있을까요?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 올게. 우리 딸 얼굴에 먹칠하는 짓 절대 안 해. 그날 밤 영자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거친 솔에 빨래 비누를 묻혀 손톱 밑을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벅벅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습니다. 손톱 사이에 낀 만두소 냄새를 지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냄새는 비누 거품으로도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을수록 손등은 붉게 달아오르고 쓰라림만 더해졌지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밤새 다려놓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가지 말까? 내가 가서 괜히 촌티내고 실수하면 우리 딸만 곤란해질 텐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쪽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쪽문으로 나가보니 가게 구석 자리에 늘 앉아있던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잠바에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박영감은 영자의 차림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오, 오늘이 그날인가 보네. 때 빼고 광내니까 딴 사람 같구먼. 네 영감님, 오늘은 장사 안 해요. 나중에 오세요. 영자가 힘없이 대답하고 돌아서려는데 박영감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어깨 좀 펴고 다녀와. 이 사람아. 사람이 명품이지 옷이 명품이냐? 자네가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자식 밥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생긴 그 손이 훈장이지 왜 부끄러워해? 박영감의 호통에 영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지요. 맞아. 내가 왜 부끄러워해? 내가 내 딸 키운 밥줄인데. 영자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다녀올게요. 박영감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 기죽지 말고 알았지? 그 거친 손길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돈을 꽉 쥐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영자의 발걸음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영자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영감이 준 돈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사실 박영감은 시장 사람들에게는 그저 돈 없는 노인네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손님들에게 잔소리나 하는 천덕꾸러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던지는 그의 투박한 말 속에 삶을 꿰뚫어보는 깊은 연륜이 있다는 것을요.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대로에 들어서자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과 번쩍이는 외제차들의 행렬. 영자는 갑자기 자신이 딴 세상에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비가 쑥쑥 올라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영자는 애써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기사의 말에 내린 곳은 청담동의 최고급 일식당 앞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으리으리한 건물. 영자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그 화려한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딸 수연이 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복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이미 민 회장 부부와 지훈, 그리고 수연이 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그들은 이미 상석을 차지하고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턱으로 앞자리를 가리키며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에 앉은 최 사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영자의 낡은 구두 끝에서 멈췄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대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사모가 손부채질을 살짝 하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시느라 고생하셨나 봐요. 어디서 시장 냄새가 좀 배어온 것 같네요. 밀가루 냄새인가 아니면 젓갈 냄새인가. 직원을 불러 환기 좀 시키라고 해야겠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놓고 악담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은근한 비웃음과 경멸이 더 참기 힘들었지요. 수연이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냄새 안 나요. 저희 엄마 깨끗하게 씻고 오셨어요.
하지만 최 사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예, 난 그냥 공기가 좀 탁해서 그런 건데 왜 정색을 하니? 내가 없는 말 지어냈니? 민 회장도 거들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거참,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네.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법이지. 영자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내 딸 입장이 더 난처해질 거야. 참자, 내가 참아야 내 딸이 편하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일을 하다가 와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음식들이었지만 영자에게는 그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지요. 민 회장은 식사 내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동건설이 강남 재개발 사업권만 따내면 말입니다. 자산 가치가 2배는 뛸 겁니다. 정 변호사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로펌 파트너 승진은 시간 문제고, 그때 민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결혼하면 정 변호사는 친정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 며느리가 시장통 드나드는 게 보기 좋지는 않잖습니까? 그냥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전화 통화하고 그러시죠. 사실상 딸을 팔아넘기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천륜을 끊으라는 협박이었지요. 영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랑 연을 끊어요. 민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들 지훈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한마디 거들어라. 내 색시 될 사람한테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영자는 간절한 눈으로 예비 사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수연이를 사랑하는 남자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지훈의 행동은 영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애원하는 눈빛을 차갑게 외면하며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그러고는 입을 열어 내뱉은 말이 영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뜻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수연이,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 될 건데 격식은 갖춰야지. 장모님도 이해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냄새 얘기는 그냥 넘기세요. 네.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 딸을 지켜줄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딸을 병들게 할 비겁한 놈이다. 수연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본 순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내 딸은 평생 저 집안의 노예로 살게 될 테니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영자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문 너머로는 숨죽여 우는 소리만 새어나왔으니까요. 그 소리가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대성통곡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엄마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우는 딸의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겁니다. 영자는 방문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며칠 뒤 가게는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로 분주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만두를 빚고 있었지요. 그때 구석 자리에 단골 손님인 조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그는 항상 허기진 표정으로 만둣국을 시키곤 했지요. 이모, 여기 만둣국 하나요. 김치 좀 많이 주세요. 조 기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이 시끄러워 잘 들리진 않았지만 조 기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아니 국장님, 이번 건은 진짜라니까요. 대동건설 그놈들 이번 재개발 아파트 철근 빼먹은 거 확실해요. 내부 제보자도 만났다고요. 대동건설, 그 이름에 영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니까요. 영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 기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갓 쪄낸 고기만두 한 접시를 서비스라며 슬그머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조 기자의 앞자리에 앉아 행주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해, 증거가. 그리고 그 재개발 부지 말이야. 알박기 땅 주인 아직도 못 찾았어. 그 땅 없으면 대동건설 이번 사업 완전히 엎어지는 건데. 민 회장이 지금 똥줄이 타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영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 회장의 약점. 천하의 민 회장이 쩔쩔매는 것이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영자는 조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자 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민 회장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조 기자는 깜짝 놀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는 몰라도 돼요. 복잡한 얘기라. 아니야, 나 알아야 해. 내 딸이 그 집 며느리 될 뻔했거든. 그러니 나한테만 살짝 말해봐요. 그 회장놈 잡으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지. 영자의 눈빛에서 서리빨 같은 살기를 느낀 조 기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1번지 땅 주인이요. 그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민 회장 목줄은 이모가 쥐는 겁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은 인맥은 상상 이상이었지요. 생선가게 김씨, 야채가게 박씨, 방앗간 최씨까지 시장통 마당발들을 총동원해 재개발 지역 1번지 땅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땅 주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저 10년 전쯤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포기하지 않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 드디어 문제의 그 땅 등기부등본을 손에 넣게 되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든 순간 영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 3글자. 박, 말, 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박말수, 가게 외상장부에 적힌 그 이름. 매일 점심때마다 와서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만둣국을 시켜 먹는 그 노인. 돈 없다고 밥값 좀 깎아달라고 떼를 쓰던 그 꾀재재한 박영감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박영감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낡아 빠진 잠바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영자야, 여기 국물 좀 많이 줘라.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박영감은 자리에 앉자마자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든 채 멍하니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인이 정말 수백억대 땅 부자라고? 민 회장이 찾지 못해 안달이 난 그 땅의 주인이라고? 영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만둣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의 맞은편에 앉아 넌지시 물었지요. 영감님 이름이 참 좋네요. 말수. 박영감은 후루룩 국물을 마시다가 씩 웃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뭐 어때서? 촌스럽지 않고 좋잖아. 근데 영자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누가 너 괴롭혔어? 박영감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다 알고 있다. 영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감님, 이거 영감님 땅 맞죠? 박영감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더군요. 조금 전까지의 실없는 동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날카롭고 깊은 맹수의 눈빛이었지요. 어디서 났어? 그 서류.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이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다지고 얇고 투명한 만두피를 만들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가 왕에게 바치는 출사표이자 간절한 기원이 담긴 제사상과도 같았으니까요. 가게 문이 열리고 박영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과 갓 찐 왕만두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신 의자를 끌어와 정중하게 앉았습니다. 비굴하게 빌지 않겠다는 영자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드세요, 영감님. 오늘 육수가 참 잘 우러났습니다. 박영감은 묵묵히 국밥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뭐야? 돈이냐 아니면 그 땅 팔아서 한 몸 챙겨달라는 거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30년 동안 만두 빚어서 먹고 살 만합니다. 그럼 뭘 원해? 영자는 박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이요. 내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갑질하는 놈들 베어버릴 칼이 필요합니다. 제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들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땅 저한테 빌려주세요.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감은 영자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영자의 진심을 저울질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야 영자답지. 독해. 아주 독해서 마음에 들어. 박영감은 낡은 잠바 안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지요. 대동건설 민 회장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옛다 가져가라. 내 대리인 자격 주는 거야. 박영감이 도장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아주 싹 다 밟아버려. 그깟 돈 몇 푼 있는 놈들이 사람 무서운 줄 모르면 짐승이랑 다를 게 없어.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 그것은 도장의 무게가 아니라 부모로서 짊어진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영자는 조 기자에게 박영감의 위임장과 대동건설의 비리 장부 사본을 넘겼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고는 휴대폰을 꺼내 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데 마치 영자의 심장 박동 소리 같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민 회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어른 접니다. 영자네 만두요. 아니, 사부인이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우리 바빠요. 끊습니다. 민 회장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재개발 지역 1번지 땅 주인 대리인입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대가 받으러 왔으니 지금 당장 가게로 오시지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거길 어떻게 알아? 지금 장난해? 오시면 압니다. 안 오시면 이 위임장 다른 건설사로 넘어갑니다. 영자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장통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2대가 비좁은 시장 골목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 회장과 최사모 그리고 지훈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지요. 시장 바닥에 구정물이 튈까봐 인상을 쓰며 가게로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점령군 같았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고 민 회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리인이라니요. 영자는 묵묵히 테이블에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앉으시지요. 영자가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최사모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앉게 생겼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업에 끼어들어?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영자는 박영감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보시지요. 박말수 씨가 저한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밀가루 묻은 손에 당신 회사의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민 회장은 위임장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내가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사기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치지 그랬습니까, 사부인. 민 회장은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영자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구청 가서 확인해 봤는데 땅 주인은 박말수가 아니던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소유주 이름이 정수연으로 되어 있더군요. 최사모도 거들며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진짜 뻔뻔하시네요.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자기 딸 이름을 도용해서 차명으로
땅 투기를 하세요? 이거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의 사기입니다. 민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수백억대 땅 주인일 리는 없고 딸 이름 빌려서 알박기 해놓은 거 다 압니다.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땅이 명의만 빌린 게 아니라 진짜 수연의 소유라는 사실을요. 가난한 며느리가 수백억대 땅 주인일 리 없다는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영자는 그들의 억지 주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용이라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열리며 박영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낡은 잠바 대신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입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나. 박영감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 가짜 땅 주인 영감님, 사기치다 걸리면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박영감은 민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영자 옆으로 걸어와 섰습니다. 그리고 콧방귀를 뀌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너 10년 전에 기억나냐? 나 병원비 내줬을 때.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죠. 할아버지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내가 돈은 없고 줄 건 산비탈에 있는 조그만 자갈밭밖에 없다고 했잖아. 농사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인데 그래도 받으라고 내가 사정사정했었지. 수연이 하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추도 못 심는 자갈밭이요? 할아버지가 하도 선물이라고 우기셔서 제가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드렸잖아요. 세금은 할아버지가 내신다고 하시고. 박영감이 빙긋 웃으며 민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바로 그 쓸모없던 자갈밭이 지금 저놈들이 아파트 지으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유일한 길목이 된 거야.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땅 주인이라고요? 그래, 내 착한 마음씨가 황금밭이 되어 돌아온 게야. 내 허락 없이는 저놈들 공사판에 트럭 한 대도 못 집어넣어. 박영감의 호탕한 설명에 민 회장과 최 사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며느리로 삼아 부려먹으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물주였다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조 기자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민 회장의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지요. 민 회장님, 알박기 땅 주인을 협박했다는 제보가 사실입니까? 부실 공사를 은폐하려고 뇌물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태를 파악한 예비 신랑 지훈이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군요. 수연아, 아니 자기야,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우리가 남이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나 감옥 가기 싫어. 응? 수연아. 지훈의 비굴한 모습에 영자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놈을 사위라고 믿었다니.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지요. 장모님? 누가 내 장모님이야? 우리 엄마 만두 빚는 사람이라고 냄새난다고 무시했잖아. 격이 안 맞는다며. 내 땅에 아파트 절대 못 지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지훈은 다급해져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시킨 거야. 냄새난다고 하라고 시킨 거라고. 난 너 사랑했어, 알잖아. 그 비겁한 자폭에 최사모마저 아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 회장과 최 사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끌려나갔지요. 사부인,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절규가 시장통에 메아리 쳤지만 영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네요.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연은 그 잘나가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시장 한편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돈 없는 상인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된 것이죠. 영자의 만두 가게는 개념 만두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구석 자리에는 여전히 박영감이 앉아 만둣국을 먹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수연이 깍두기를 직접 썰어다 준다는 것이겠네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오냐, 우리 건물주님도 많이 먹어라. 가게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을 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빛나 보였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비싼 옷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영자의 만두는 오늘도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수연 모녀가 보여준 통쾌한 한방 어떠셨나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다친 마음을 연 건 영자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고, 그의 꺼져가던 생명을 살린 건 수연의 대가 없는 선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뿌린 작은 진심들이 돌고 돌아 가장 절박한 순간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반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민 회장 가족을 보세요.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셨나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가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비록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그 손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영자의 만두 빚는 손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이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